앞선 뉴스야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금 치열합니다. 두 사건의 발생 시기와 연루된 인물들은 좀 다르지만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 처음 초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좀 몰랐는데요. 이 뭐 금융 사기 사건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지금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사회자께서는 뭐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터질 때 저희들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네. 이거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하자면 이거는 금융 사기 사건인데, 이게 탐욕적인 이윤 추구 또 극단적인 이윤 추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완전히 뒷전이었고, 또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 이 전면 개정이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2015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예고된 비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반드시 이게 자본시장법은 다시 한번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여당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 뭐 연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실체적 그 본질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먼저 이 얘기부터 꺼내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를 푼 거는 분명하잖아요. 맞긴 한데,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정을 할 때 사실은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사모펀드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일반인들이 사모펀드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모펀드 시장은 말하자면 이게 전문가들의 리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50인 미만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문 투자가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5억 원에서 법률상 최저 한도인 1억으로 확 낮추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말하자면 5억을 한꺼번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국민들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1억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숱하게 많은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는데, 이게 5억에서 1억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극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본질은 결국은 이 사모펀드, 이 자본시장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는 금융회사들의 약탈적이고 탐욕적인 이윤 추구라든지 또 모랄 해저드라든지 또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의 실패, 또 정책 당국의 정책 실패가 전부 다 버무려져 가지고 빚어진 비극적인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총체적인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뒤엉킨 사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부 여당 인사들이 뒤에서 뭔가를 좀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뭐 그런 일들을 벌인 것 아니냐, 이게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정부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라,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수긍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야당이라는 게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억울하게 또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떳떳하면 특검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1대 국회가
개원을 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네. 이 5개월 사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서는 특검 요구를 지금 21대 국회 5개월 만에 6번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만 이랬던 것이 아니고 20대 국회 때 미래통합당이 특검 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무려 10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정말로 뭔 일만 있으면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충분히 야당이 의혹을 뭐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특검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끄떡하면은 특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정치 공세 정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 참에 이 자본시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한번 해보자.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같이 제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겠는데 이런 거 네. 전혀 없이 그냥 특검을 요구하고 그냥 막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 근본적 성찰이 아니라 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맡을 경우에 심판과 선수가 한편인 것과 같다. 그러면서 수사의 어떤 신뢰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을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인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실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좀 약간 자신만만해 보이는 태도처럼도 보이는데요. 도대체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봤다는 겁니까? 그 자신만만하게 이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원내 대책회의 그 자리에 있었고, 저도 이제 원내 선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데, 네. 뭐 자신만만해서 이제 드릴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당이라는 것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뭐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 야당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이제 이야기도 듣고 면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일일이 다 이제 물었습니다. 네. 물었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어떤 경우는 누구 소개로 뭐 한번 만나 봐주라 이런 부탁이 와서 차 한잔 마신 게 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했더니 뭐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정도 차원으로 지금 확인하신 겁니까? 의원들이 많습니까? 그 지금 이제 뭐 당장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네. 또 이제 그 공소장에 검찰 그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인들의 정언에 의해서 나오는 분들 뭐 한 서너 분 정도 됩니다. 세네 명. 그분들에 대해서 예, 확인을 했고요. 예. 전혀 뭐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될 만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금융시장에서 말하자면 이제 극단적 이윤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저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라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튼실한 투자 운용사였거든요. 네. 근데 2015년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자마자 이제 투자 운용사에서 자산 운용사로 바꾸면서 펀드 투자액이 한 2천억 정도에서 갑자기 이제 한 5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마땅한 수익처를 못 찾아가지고
수익은 내야 되는데 마땅한 수익처가 없으니까 투자처가 없으니까 이제 비상장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막 투자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고 하니까 상환 요구에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폰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게 이제 라임이고 네. 옵티머스는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설계를 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 썩은 사과를 그냥 막 팔려고 덤벼들었던 게 이제 옵티머스거든요. 그래서 그 라임과 이제 옵티머스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나오는데 여기가 또 좀 그 질이 좀 나쁜 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을 또 막 앞세웁니다. 예를 들면은 이현재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양호라고 나라은행장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뭐 최동욱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분들만 내세워가지고 실력도 없고 비전도 없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말하자면 포장을 해서 이제 썩은 사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게 옵티머스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차 한잔 마셨는데 엄청 친하다든지 뭐 많이 뭐 연루가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현혹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이 자꾸 언론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이걸 왜 자꾸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검찰에서 지금 그 문건의 진위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언급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금방 이거는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과장되게 이제 문건이 이제 작성이 돼 있는데, 이 문건은 아마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백이 있다, 절대 문제 생기지 않는다, 문제 되더라도 당신들 전부 집행유예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그런 일이 안 되면은, 이렇게 안 되면은 뭐 도주 계획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기꾼들이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이지, 이것이 무슨 정권 실세도 여당 인사가 연루가 돼가지고 뭐 계획하에 만들어지고 그런 문건은 절대 아니는, 그거 한번 보시면 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청와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면은 어느 형태로 협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다운 이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청와대에 물어보거나 뭐 소통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서 뭐 소통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게 말하자면 금융산업이 중요한 그 산업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금융산업, 또 특히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신뢰를 먹고 사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특수부 검사 5명을 포함해가지고 검사만 지금 18명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완전히 저버리고 오로지 탐욕적인 이유 추구만 했던 이 세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응징,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한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만약에 뭐 강기정 정무수석이든 아니면 뭐 여당 국회의원이든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정권의 도덕성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 라디오 채널인 일라디오에서 어쩌면 최초일지 모르는 이벤트인데요. 지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반응이 대단한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44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신청곡이라니 이제 DJ까지 하시는 건가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 신청합니다. 코로나19 없던 그때로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7799님. 안녕하세요. 시사의 애청자입니다. 야근 후에 퇴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쓰레기 대란 등 우울한 소식이 많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듣는 노래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신청합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훈님. 매일 저녁 시사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바빠서 듣지 못하는 뉴스와 궁금한 소식을 시사야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 제 시사 상식도 풍부해지네요. 신청곡 나훈아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세 곡 신청을 해주신 걸 지금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틀어드릴 노래는요. 나훈아의 테스형입니다. 1부 끝곡으로 나훈아의 테스형 띄워드리면서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 해.